2000년대 초반, 에드론은 주로 감시와 때때로 정밀 타격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으며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작전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드론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주로 더 넓은 군사 목표를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고 그 목표를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인식은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인 예는 2024년 4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란이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혼합하여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 공중 위협이 투입되었으며 드론이 공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대규모로 직접 겨냥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번 공격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론이 수행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드론이 중동 지역의 전쟁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분쟁에서 드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스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동 전역에서 드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래는 전혀 다른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방공 시스템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돔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과 같은 방공 시스템은 주로 로켓, 항공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드론 요격에 성공했지만 공격의 규모와 빈도, 특성 때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설계 목적과 다릅니다. 이러한 압박은 2024년 4월 공격 당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이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했을 때였습니다. 요격률은 높았지만 이 작전은 미국, 영국, 그리고 지역 동맹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드론이 동원된 대규모 조직적 공격에 직면할 경우 아무리 첨단 방공망이라도 막대한 자원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드론이 다른 무기들과 결합되어 대규모로 운용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위협이 보통 소규모로 나타나거나 예측 가능한 비행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과 달리 드론은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발사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로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방공 시스템이 각 물체를 식별하고 위협을 판단하며 대응 수단을 배분해야 하므로 탐지와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수십 또는 수백 대의 드론이 투입되면 이 과정은 레이더 시스템, 지휘 통제 네트워크, 요격 미사일 제고에 큰 부담을 줍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포화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드론이 첨단 기술이 없어도 대량 투입 시 방어 체계가 여러 표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해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대의 드론만 방어망을 뚫어도 성공적인 공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방공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은 기술적이면서도 물리적인데 반복되는 공격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하고 비축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속되는 드론과 미사일 위협 속에서 방공 요격 미사일의 충분한 공급을 유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상 영역에서도 뚜렷이 보입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반복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해군은 상업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함정 기반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교전은 비교적 저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이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방어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각국은 기존의 미사일 요격을 넘어 추가적인 방어 체계를 점점 더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밍과 스푸핑 같은 전자전 기법이 드론의 한법을 방해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사포와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비용 효율적인 요격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은 중동 지역에서 방공 전략의 재평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제는 위협의 규모와 강도가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방공 시스템의 설계와 배치에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드론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군사력이 기존의 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세력들에게도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 수십 년 동안에는 공중에서 전력을 투사하는 능력가, 주로 첨단 공군, 훈련된 조종사, 그리고 값비싼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들에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은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장단체와 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 더 다양한 주체들이 이제는 한때 국가에만 제한되었던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는 이란이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데에서의 역할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같은 기관의 분석가들은 샤이드 계열을 포함한 이란 설계 드론이 지역 내 동맹단체들에 의해 공급되거나 개조된 과정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이 네트워크형 전쟁 모델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모델에서는 기술, 전술, 그리고 작전 경험이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다른 분쟁에서 시험된 설계와 방법을 바탕으로 역량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러한 역량 이전이 전략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때 주로 지역 반군 세력이었던 후티는 이제 드론과 미사일을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여기에는 홍해에서 상업 선박을 공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공격은 국제무역과 연관된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해운 회사들은 아프리카 남부를 우회하도록 항로를 변경해야 했고, 여러 나라가 해상교통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을 파견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국가 단체가 전 세계 해운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드론 기술이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자신들의 직접적인 영토를 훨씬 넘어까지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양상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긴장 고조 시기에 이스라엘 북부 군사 거점을 드론으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드론이 기존의 무기들과 결합되어 단일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층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드론 기술의 확산이 더 작은 전술적 규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같은 단체들은 비교적 단순한 드론을 정찰, 작전 조율, 제한적인 공격에 사용해왔으며, 이스라엘은 더 발전된 시스템을 정보 수집과 표적 지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연결하는 것은 드론 기술이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자들 간의 격차를 줄였다는 점입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국가 단체들도 이제는 항공 역량을 사용하는 데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격을 수행하며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드론을 획득하거나 개조하거나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군사력을 재분배하는 수단입니다. 항공 능력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드론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균형을 재편하고 이 지역 전역에서 더 복잡하고 유동적인 갈등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론 군집은 단순히 많은 수의 드론이 동시에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타이밍, 복잡성을 결합해 방어 시스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도록 설계된 조직적인 공격 전략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현재 분쟁에서 군집이라고 불리는 것은 완전히 자율적이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편대라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발사되는 드론의 조직적 일제 발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드론들은 보통 GPS와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에 프로그램되어 지속적인 인간의 조정 없이도 목표를 향해 미리 정해진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행 중 통신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스템의 교란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드론이 일단 발사된 이후에는 대체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지평 공격의 작전 논리는 포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각 접근 물체를 탐지하고 분류하며 궤적을 추적하고
대응 수단을 배정해야 합니다. 소수의 표적을 상대할 때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여러 방향과 다양한 고도에서 동시에 접근할 경우 방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양상은 2024년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때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드론은 유인기와 탄도미사일과 함께 발사되어 다층적인 위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드론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추적과 요격이 필요했고, 더 빠른 미사일은 추가적인 긴박함과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방어군이 여러 유형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강요하여 대부분의 유인 물체가 결국 요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군집형 공격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드론 자체의 다양한 역할입니다. 많은 드론이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일회용 공격 시스템으로 설계된 반면, 다른 드론들은 미끼나 정찰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끼 드론은 방어 측의 대응을 유도하여 방어자가 덜 중요한 표적에 요격 수단을 서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정찰 드론은 공격의 효과나 방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적인 드론 운용은 교전의 복잡성을 높이고 공격의 일부 요소라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드론 군집의 효과는 모든 드론이 목표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확률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오는 위협의 수를 늘림으로써 공격자는 일부가 요격을 피할 확률을 높입니다. 이는 방어 체계가 과부하되거나 요격 미사일이 소진되거나 혹은 일부 드론이 크기, 속도, 비행 형태 때문에 단순히 탐지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양 자체를 하나의 역량으로 활용하는 더 넓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군집 전술과 이론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맥락에서 자주 논의되는 더 발전된 개념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론들이 서로 소통하며 비행 중에 동적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완전 자율 군집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운용된 사례는 널리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확인된 사례들은 드론들 간의 실시간 협업적 의사결정보다는 조율된 발사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경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전반적으로 드론 군집은 방어 체계를 위협하기 위해 협동과 규모를 활용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입니다. 여러 대의 드론을 다른 유형의 무기와 결합함으로써 공격자는 방어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위협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이미 실전에서 입증되었으며 공격과 방어 전략의 발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은 전쟁 양상을 바꾸고 분쟁 지속과 다양한 주체 참여를 확대하며 방어 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며 앞으로 다른 지역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드론 전쟁이 진화함에 따라 이는 전 세계 군사 교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론 전쟁은 기존의 군사 기술을 넘어서는 다양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는 주로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 빈번한 배치, 그리고 방어와 관련된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후티와 헤즈볼라 같은 단체들이 관련된 분쟁은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쉽게 전쟁이 확산되고 격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주요 우려는 드론이 분쟁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는 점입니다. 드론은 비용이 저렴하고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들에게 지각적인 위험이 적으면서도 더 자주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격을 감행할 때 따르는 정치적, 군사적 비용을 줄여주어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모두가 이전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던 공격도 실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드론의 존재가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가자 지구와 같이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모두가 드론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상공 감시와 공격 능력으로 인해 교전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키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실수나 의도치 않은 결과의 위험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앞으로 드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장기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특히 자율성과 협동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드론 전쟁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드론 전쟁은 무력 충돌의 장벽을 낮추고 군사 능력을 더 다양한 주체들에게 분산시키며 방어 시스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긴장 고조와 의도치 않은 결과의 위험을 높입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경향이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며 앞으로도 그 양상이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의 분쟁을 형성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까요? 아마도요.